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됩니까? 이거 미국에서도 뭐 여론조사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도 그럼요. 최근에는 카멀라 해리스는 조금 이제 빠지고 있고 트럼프는 올라오고, 이게 트렌드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당선 가능성을 어디에다 두고 대응을 하는 뭐 사실 게 일단 맞을까요? 섣부르게 얘기하는 건 금물이겠죠. 예. 뭐 결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해리스가 이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예, 없었고 뭐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자료 들고 나왔을 때도 트럼프 일부러 들고 나왔었던 게 해리스란 분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분도 바이든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안 나오고 전권을 줬었으면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재 미국이 놓인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바이든이 이건 잘못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썼던 고육책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 받는 거였었어요. 지난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인력들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자꾸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받는 것밖에 없는데 예. 이민자를 적게 받으면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럼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받은 이민들이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불법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와서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일 거고, 이게 미국 내에서 유색인 정도,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뭐 서비스 업종을 침투해서 임금을 깎았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저분이 시간당 10,000원 일하고 있으면 나는 8,000원에 일할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구글 뭐 엔비디아 이런 데 들어갈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있는 분들은 더 나아졌겠지만 서민분들은 오히려 이런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내 일자리도 위협을 받았고 실제 내 임금도 줄어드는, 근데 물가는 되게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히스패닉의 대부분이 돌아섰다라는 신문 기사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흑인분들 같은 경우도, 흑인들도 아마 거의 이전에는 민주당 지지가 9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70%까지 떨어졌다. 즉 여전히 지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돌아선 부분들이 있고. 공화당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대놓고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팩트죠. 그러면은 그건 이제 유대인표. 유대인피죠. 그리고 돈의 움직임이죠. 아시겠지만 이전에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겨줬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고, 그다음에 사위도 쿠슈너 유태인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란을 경제 제재함으로 인해서 이란이 힘을 못 쓰게, 즉 헤즈볼라라든가 아니면 그죠, 이런 어떤 애들에 대해서 뭔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바이든은 풀어줬잖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놓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민주당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요? 그 칼을 그어버린 거죠, 그죠? 너희들 나가라고. 제가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한다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 생존권을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작용을 해서, 원래 그런 것들만 아니었었으면 그래도 어쨌든 해리스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그 카멀라 해리스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한계, 그리고 민주당의 한계가 다 같이 그렇죠. 좀 이제 약해질 수밖에 어떻게 없는.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잘한 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표를 잃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되게 이게 좀 아쉬움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불법 임자를 과연 안 받는 게 맞느냐? 저는 냉정하게 고민해 보면 안 받았었으면 이 물가 안 잡혔을 거거든요. 오히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받고 나니까 또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오히려 저는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받고 나서 좀 물가 안정되면 이제부터 막을 거고 나도 충분히 하겠어. 물론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오히려 또 이제 지지율도 더 깎아먹었다, 이런 비판들도 본인들의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게 정치 강령이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미국에 있는 서민들은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저렇게 하면 우리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들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곳이 이민자들의 땅이고 네.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긴 하고 카멀라 해리스의 뭐 부모도 그렇고 이민 뭐 세대이기도 한데, 이미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민을 온 사람들은 미국에 기득권이 되어 있는 거고, 레스토랑 알바가 됐든 뭐 접시 닦기가 됐든 그 분들이 앞으로 새로 올 또 다른 이민자들한테 내 일자리를 뺏긴다면 이분들은 또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인간의 근데 본성상. 또
트럼프도 얘기하는 게 불법 이민을 막겠다라는 거지 합법 이민을 막겠다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차이는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거기에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무작정 왜냐면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고 이민자들로 꾸려졌고 예전부터 그래 왔던 건데 이민자를 아예 막겠습니다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이민 올 사람들은 당연히 와야 된다. 근데 저렇게 막 수백만 명씩 불법 이민을 오는 거 저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중에 마약쟁이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섞일지 모른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합법 이민은 검증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인들 굉장히 공감을 하고 특히 미국 이렇게 가보시면 의외로 지금 최근에 우범지대도 많아졌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신 노숙자들도 홈리스들도 되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게 다 그 영향인 거지 않습니까? 좀도둑들 들꺼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인들이 들꺼는 건 이런 거죠. 이게 나라냐. 그죠? 상점에서 저렇게 약탈당하고 있는데 처벌도 못하는 게 국가냐. 그거에 대한 반감이 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갔다 왔을 때도 그랬어요. 야 이건 나라에도 이건 장사하기가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이렇게 누가 와서 상점 털고 있으면 주인은 한숨 쉬어서 그냥 나가버리고. 나가버리죠. 왜냐면 그 사람들 잘못 체포하면 다치기라도 하면 돈 다 물어줘야 돼요. 뭐 물건이라고 해봐야 뭐 음료수 몇 병 훔쳤을 텐데 그거 가지고 몇 천만 원씩 물어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일단 최근에 또 10월 들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막 많이 빠졌죠.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걸까요? 뭐 왜냐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실제 그렇게 못할 거야라고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심리니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빠지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할 줬던 걸 수도 빼앗거나 있어요. 친환경 정책에서 180도 돌아설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가라는 게 지금 시장이 맞습니다. 어떤 걸 예상하고 있느냐 불확실성이 이거에 있는 합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의 불확실성이 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트럼프가 내건 공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일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트럼프 일기 때 이랬는데 별일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 2기 때는 그렇게 똑같이 바라보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트럼프가 2기 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도 이해하는 게 분명히 트럼프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 저런 정책들이 강하다 보니까 저게 결국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국에서 어떤 협상 카드를 줄 것이며 트럼프는 현재 얘기했던 수위를 얼마나 낮출 거냐 그건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관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와 관련해서도 사실 1기 때 중국한테 25% 관세 먹였던 건 시장에 생각보다 영향이 없었던 게 그 당시는 물가가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정도 그 정도 하는 거 가지고는 크게 영향이 적었지만 지금 얘기하는 그 관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보편적 관세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미국은 몰라도 최소한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 저도 다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트럼프가 어떤 품목에 어디까지 하고 싶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또는 이제 산업별로 그 명암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처럼 아무 일도 없을 거다가 아니라 기업별로 산업별로는 그 영향권에 들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만 이게 온전하게 다 진행된다라고 생각은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당선되고 우리가 한번 주판을 튕겨봐야 돼요. 약간 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는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금값도 최근에 강세고 뭐 많이 올랐죠. 달러도 강세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트럼프 재집권 시대를 준비하는 게 투자자로서는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섣불리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하고 한다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가 되시든 해리스가 되시든 이분들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 저 공약들이 될 것과 되지 않을 것들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 거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계실 때 이분이 IRA법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 IRA법이
저렇게 배터리 관련 주들을 올리고 저렇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잘하신 분들이 굉장히 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만 따져보면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해리스란 분은 새로운 공약은 많이 없으셨으니 기존대로 가면 되지만 트럼프는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꼼꼼히 따져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누가 당선되든 당선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게 처음에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선사도 있을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건 각국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이미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다 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교역이고 무역 적자를 해소시켜 주는 거니까 미국에. 네. 그러면 미국한테 줄 선물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선물에 따라서 트럼프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맹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인 거고 일단 본인들한테 굉장히 돈이 되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주면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풀어줄지 그러면 피해보는 사업이 있고 수혜보는 사업은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잘 가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과거처럼 이제 일단 관세 장벽도 그렇고 자유무역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또 협상을 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고 뭐 전쟁이야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이제 당선되면 바로 뭐 러시아 전쟁이 뭐 다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러면 또 방산주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첨예하게 걸린 게 되게 많은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이게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게 지금 방산주 말씀을 주셨지만 트럼프 방식으로 하면 방산주가 단기적으로 빠지고 결국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트럼프의 방식이 뭐냐면 우크라이나한테 니네들 지금 러시아한테 뺏긴 거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고 휴전하지 이렇게 나가는 이쯤에서 건데요. 끝내자.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지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동맹이 나서서 지는 걸 인정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동맹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러시아를 압박을 해서 니네 물러나야지 뭔가 미국이란 힘이 작용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긴 것처럼 되어야 뭔가 방산주의에 대한 어떤 기대가 꺾이는데 현재 나머지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야 이거 봐라. 제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뺏긴 걸 그대로 인정해서 진 채로 끝나라고 하네. 패한 채로 끝나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나머지 국가들은 더 살떨려요. 트럼프가 날 안 도와주겠구나. 우리가 지면 그대로 인정하게 하겠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나토 안 도와준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를 더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라고 종식시킨다라고 해서 뭔가 끝난다가 아니라 종식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 종식시켜 끝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종식시킬 건지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더 무기를 사야 되는 어떤 살떨림으로 나올 것인지 이 정도면 전쟁이 좀 수그러들 거니까 내가 좀 시간을 두고 무기를 구매도 되겠네라는 것 쪽으로 갈 것인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책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문에 나온 거 단순해서만 심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워드 막스가 강조하는 그 2차적 사고. 그럼요. 너무 그러니까 그 신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우리는 그 산업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 종전이 되느냐 또 여러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파고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선엽 이사님은 몇 수를 내다보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선엽 이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월간 이선엽으로 모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사실 그 지난번에 오신 다음에 한 달 한 2주 정도 지났었나? 그 사이에 이제 중국 시장이 쭉 올라갔다가 어마어마했죠. 올라간 거에 한 반 정도는 다시 뱉어냈다가 요즘에 이제 한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3,300선 다시 올라요. 예, 다시 올라요. 조금씩 다시 반등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반등을 하는데 그러면 패키지 부양책 이후에 급격한 반등과 로켓포를 쏜 거죠 거의. 그리고 급격한 조정 이후의 반등. 지금에서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누가 당선되든 미국 대선 이후에 다시 오르는 흐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국 대선 이후에 다시 오르는 흐름. 왜냐하면 그 뒤에 정책이 다시 나올 것 같아서요. 중국 쪽에서의 정책이.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막 급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너무나도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라는 거. 지금 말씀 주셨지만 패키지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그게 증권, 부동산, 금융, 재정을 아우르는 정말 세트가 나왔고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죠? 이런 거 저런 걸 하면 일단 부양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한 분야가 아니라 전방위였다. 종합선물 세트. 예, 거기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대해서 쇼 포지션, 즉 하락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가 엄청 많았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거덜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벌써 두 번째인데 하나는 N 때문에 한번 거덜났고요. 두 번째는 중국 때문에 거덜나서 엄청난 쇼커버가 있었어요. 거의 한 2주 만에 30%까지 올랐으니까. 쭉 중간에 오른 것까지는 당연히 오른 게 맞는 건데 그 이상 오른 거는 쇼커버가 상당 부분이었고 그게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제자리에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왜 9월에 했지? 왜 지금 했지? 예,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건 지금뿐만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기존에도 해왔었던 거고 아마 저도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현재 경기 부양책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더 강해진 이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티다가 지금 강해진 이유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지난해나 아니면 올 초에 이런 부양책을 내놨다라면 중국 경기가 좋아지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해나 아니면 올 초에 이런 부양책을 썼으면 중국의 경기가 부양되기 이전에 미국의 물가를 더 자극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도 미국이 되게 물가가 안 잡혀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물가를 더 올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쵸.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을 네네네. 해서 그쵸. 그러면 미국은 더 금리를 올렸을 거고 더 금리를 올리면 미중 간의 금리 차는 더 벌어지죠. 예. 그런 경기 부양책을 써놓고 미중 간의 금리 차 때문에 이 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아니 뭐 이자 많이 주는 미국 가는 게 낫지 중국에 있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그럼 위안화도 약세일 거고 그럼 소비 부양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은 돈은 돈대로 쓰고 원하는 만큼의 부양 효과는 없어지고 오히려 미국도 어렵게 만들면서 뭐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한다고 그래도 미국이 좋아지면서 견제하는 게 맞는 거지 미국 여기서 쓰러지면 본인들도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때를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양책을 쓸 수 있는 때.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엔 미국의 피벗이 아니었었을까.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에선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일단 물가가 안정되었으니 내가 여기서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크게 재발하진 않을 것 같고 동시에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렸으니 내가 통화정책을 쓴다고 해도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 거니 이로 인해서 외국 자금이 유탈한다든가 또는 엄청나게 엔화가 약세로 전환이 돼서 소비 부양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요. 지난해까지 또는 올 초까지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던 건 미국의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어요. 네. 알리테무도 있었을 거니까. 근데 지금부터 하는 중국의 경기 부양은 미국의 경착륙을 막아줘요. 중국이 들어오는 만큼. 그것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판단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했으니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기간 내내는 중국도 비슷한 부양책을 강도를 높여가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현재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2.9%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봐서 최소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현재보다 더 강해지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보면은 글로벌 정책 공조인데 뭐 미국하고 중국이 그 공조를 할 리는 없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풀더라도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구간에서 시기를 기다렸다간 거죠. 미국의 물가도 잡히고 맞습니다. 금리도 피벗을 했을 때 지금이야 그러면서 패키지를 그냥 준비해놨다가 확 풀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강하게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역시 당연히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방법이라든가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더 강한 부양책을 내놓고 싶고 구체성을 내놓고 싶어도 참고 있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예. 먼저 내놓으면 패를 읽히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도 약간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보고 우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하는 게 더 아플 거 아니에요.
둘 다 제가 볼 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강도나 방법의 차이라고는 예. 합니다만 방향은 달라지진 관세까지 않겠습니다만. 있으면 대신에 이제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저렇게 관세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관세 못 올리게 내가 혹시 선물을 많이 주면 예를 들어서 미국 물건을 구매를 많이 해주면 나름대로 좀 숨통이 틀 수 있는 여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나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거라든가 미국의 어떤 그 물건들을 중국이 많이 구매를 해준다라면 약속대로 해준다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딜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경제적 이득이 중요한 사람이니 그래도 뭔가 숨통을 틀 수 있는 열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선 이후에 그래서 중국은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그렇죠. 해리스면 해리스에 맞는 그다음에 트럼프면 트럼프 정책에 현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부양을 쓰겠죠.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서 막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이제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네. 꼭 중국 어디 무슨 당의 얘기를 듣고 오신 분 같습니다. 네,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일단 뭐 한 11월 가서 그렇죠. 월간 예. 이선엽 11월 때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하면 꼭 되겠네요. 구체성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관련해서 각각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유불리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희 바이든 때도 IRA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났잖아요. 네네네. 시장 뭐 지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유불리를 따질 수 있으면 저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호. 그래서 이런 수를 읽어야 되는 건데 가장 잘 읽어주시는 분이 이제 이선엽 장군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대선 이후에 중국 증시는 다시 오를 가능성 높다라고 보셨고 중국 그래도 증시 좀 우리가 뭔가 수혜주를 투자를 하든 지수에 투자를 하든 뭔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데 제가 많은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 투자하라고 하는 순간 매국노로 맞아요. 찍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은 매국노는 되지 말아야 되니 일단은 좀 중화시켜서 네. 혹시 물려 계신 분이라면 네. 좀 좋은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일단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중국 수혜주는 그냥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저렇게 좋아지니까 우리가 이게 수혜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중국이 좋아지면 그냥 중국 투자 외에는 제가 볼 땐 방법이 없는 게 이전하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핵심은 공급망 분리거든요. 미국이 현재 중국에 깔아놓은 공급망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들여오거나 또는 아니면 미국하고 친한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생산한 물건을 그동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해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물건을 내가 직접 쓰는 자급자족 형태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의 수혜가 이전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습니다. 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서 가장 크게 일어난 일은 미국과 중국의 공통적으로 공급망의 변화가 있는 거고 그 공급망 변화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당연히 중국이겠지만 한국도 그 유탄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전 뭐보다 미국이 좋아지면 한국이 좋아지는 것도 맞고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 정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미국과 중국 이 두 국가가 좋아졌을 때 누릴 수 있는 낙수 효과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 미국이 좋아지고 중국이 좋아지는 걸 이제는 자국이 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보죠. 예전에 우리는 분업화 또는 세계화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세계화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미국이 소비를 하면 중국이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소비가 좋아지면 중국의 생산이 커지는 거죠. 네. 중국도 좋아지고 근데 그 중국은 한국한테 중간재를 가져갔으니 한국도 좋아지고 이런 그림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중국이 좋아지면 그냥 중국만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도 좋아지면 미국만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국이 좋아져서 중국 좋아지고 한국 오는 쿠션이 굉장히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좋아지면 그냥 미국 주식만 사야 돼요. 중국이 좋아지면 중국에 투자만 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한국의 수혜주를 찾다 보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전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좋아지면 그냥 중국의 투자가 답인데 매국노라고 불리긴 싫으니 그냥 잘 빠져나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금융 방식으로라도 뭐라도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질 자체도 변하고 있고 방식도 변하고 있고 수출도 기대치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게 40만에 낮아지고 변하는 있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머릿속에서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중국, 미국 좋아지면 낙수 효과가 있어가 없어지는 쪽으로 자꾸 고민을 하셔야 돼요. 20년 전하고 그렇죠. 확실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 고유의 또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고 역시 미국이나 중국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확실히 있지만 네. 그게 이전만큼은 아니고 그 숫자도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좋아지는 기업들도 따로 찾아야 되겠지만 되려 미국이나 중국에서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되는 기업들도 우리가 투자 대상에 넣으면서 바운더리를 넓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그 시장에 진출해서 잘하고 있는 기업. 그렇죠. 뭐 이번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원전한다니까 뉴스케일 파만 몇 배 올랐잖아요. 아, 우리 거 얼마나 올랐어요? 요만큼 오르다 말았잖아요. 그러면 같은 투자 수익률이면 미국의 그 관련 SMR 투자했다라면 몇 배 수익을 내지만 한국 거는 그래봐야 테마성이고 몇 프로 안 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이 나으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 이게 뼈 아픈 부분이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 아예 되고 좋죠. 예. 근데 그 기회가 우리 쪽 말고도 많이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넓게 저나 봐야 되는. 넓게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건 결국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한국 시장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의 레이더 반경이 이제 300km가 아니라 한 3,000km, 한 3000km 이렇게 네. 돌려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각사들도 지금 해외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정도 인력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나라 분석한다고 저도 리서치 했을 때 80명씩 앉아서 하는데 미국 분석하면서 10명 갔다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하면 거고. 잘 못 찾게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좋은 보고서라도 있고 또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좋은 블로그나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국장까지는 되는데 해외까지 바운더리 넓히려면 조금 더 넓게 해야죠. 예. 조금 더 글로벌 리서치. 그렇죠. 실제로 올해도요. 부끄럽지만 실제 저희도 투자를 해보면 해외 주식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수익률 차이가 너무 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만 투자했을 경우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올해 포트폴리오 자면 다 마이너스였었어요. 한국 것만. 예, 한국 것만 하면. 그래도 이제 해외 거를 담아놨기 때문에 해외 거 담은 하우스들이 되게 좋았어요.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다고 꼭 해외를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왜냐면 우리가 한때 수혜주인 것도 있고 미국이 수혜주인 것도 중국이 수혜주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밀하게 그렇습니다. 찾아내야 예. 되고. 왜냐면 테마성으로 저게 좋으니까 우리가 연관주가 이렇게 해야 그러면 아닌 거죠. 테슬라 수혜주는 그냥 테슬라인 거예요. 그렇죠. 엔비디아 수혜주는 그냥 엔비디아인 거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도 많이 아마 깨닫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남아 있는 게 반도체고 네. 경쟁력이 있는 게 또 중국의 아니 지금 예. 잠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실제 올해 반도체가 좋은 건 엔비디아에서 A100, AI A700, 관련 예. AI 관련 기업만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 엔비디아도 여기서 신고가예요. 삼성전자 사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거기서 미스를 했었던 거고 조금 더 뼈 아프죠. 이제 좀 반성도 좀 하고 아 이게 저도 전자를 사면서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싶고 혹시 중간에 HBM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로 어느 정도 했었었는데 전략적인 실패였던 거죠. 그냥 엔비디아 샀으면 지금 신고가에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을 텐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실 그게 삼성전자 사서 물리신 분들도 그냥 결과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HBM 된다 하고 작년 말쯤이었던가요? 아니다. 그 2분기 보고서 나왔을 때였나 보다. 아니다. 작년 말쯤이었나 보다. 2분기에 양산 시작할 거라고 그 분기 맞아요. 보고서 써가지고 맞아요. 사람들이 엄청 화제가 돼서 삼성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골골 맞아요. 앓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됐었어도 제가 볼 때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하이닉스도 전고점을 못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면 HBM 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잘하고 있는 엔비디아 하나 사는 게 더 맞았다라는 거죠. 더 나은 선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굳이 하이닉스까지 올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엔비디아 하나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수혜주라고 저거 사고 그럴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죠. 그러네요. 엔비디아 수혜주는 엔비디아.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수혜주는 그냥 중국 증시. 중국 증시예요. 뭐 지수. 예. 요즘 뭐 한국 ETF도 거 많이 별로 나왔으니까. 영향 없어요.